권 대표님, 인수 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유능했다. 지분 이전 등기는 오늘 오후에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4시 26분을 기점으로 YJ 캐피탈이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YJ 홀딩스 48층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 강남의 빛나는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발밑에서는 빗속의 저녁을 뚫고 차들이 붉고 흰실처럼 얽혀 기어가고 있었다. 내 뒤 책상 위에는 점심시간에 사온 벨벳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1억 5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오늘은 나의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 나는 그 목걸이를 보상 차원에서 샀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이것은 아내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교훈을 주기 전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세련되고 합리적인 제스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아. 내일 저녁에 직접 그녀에게 말하겠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통화가 끝났다. 나는 벨벳 상자를 집어 열었다. 목걸이는 도시의 불빛을 받아 부서진 파편처럼 반짝였다. 완벽한 보석, 흠없는 세팅, 정교한 장인 정신. 남편이 봐. 난 여전히 관대해. 난 여전히 품이 있는 사람이야. 이 일을 더 추하게 만들지 마. 라고 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선물이었다. 내 이름은 권지훈, 32살. 할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확장하신 부동산 및 투자그룹인 YJ 홀딩스의 대표이사다. 3개월 전 한자선 와인 경매에서 나는 이세라를 우연히 만났다. 세라는 대학 시절 나의 첫사랑이었다. 우리 집안이 그녀의 배경을 반대했고 내가 너무 어리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그녀를 위해 싸우기에는 YJ라는 이름에 너무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다. 몇 년 동안 그 오래된 죄책감은 열어보지 않은 봉인된 편지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병원비 때문에 빚더미에 앉았으며 그녀가 시작한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가 세계의 주요 프로젝트를 이른 후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 밑에 깔린 떨림을 들을 수 있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뒤틀렸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다. 보고서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과 함께 돌아왔다. 내 아내 서유진. 유진은 28살. 서울에서 가장 날카로운 부티크 건축 디자인 회사 중 하나인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3년 전 우리 집안은 정략 결혼을 주선했다. YJ 홀딩스는 건축 및 도시 재개발 분야에서 서씨 집안의 깊은 인맥이 필요했다. 서씨 집안은 우리의 자본, 개발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치적 네트워크가 필요했다. 그것은 아이보리 실크로 치장하고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진을 찍은 깨끗한 비즈니스 결혼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유진과 나는 결코 따뜻한 사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출장을 갔고 늦게까지 일했으며 우리 집을 프로젝트 마감일 사이에 머무는 잘 꾸며진 호텔처럼 취급했다. 집에 있을 때면 서재에 틀어박혀 자정이 넘도록 스케치를 하고 수정하고 계산하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우리는 한 침대를 쓰면서 일주일을 보내도 10마디도 채 나누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아무 감정도 없다고 믿었다. 나 또한 그녀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보고서에 유진이 세라의 회사에서 3개의 프로젝트를 빼앗고 2개의 납품업체를 압박했으며 세라가 절박한 가격에 주식을 팔도록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만들었다고 나왔을 때 결론은 쉬웠다. 유진이 질투한 것이다. 유진은 항상 차갑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경쟁적이었다. 그녀는 세라가 한 번의 입찰에서 이기는 것을 보고는 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처럼 보복했다. 그것이 내가 받아들인 이야기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이미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유진의 모습과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나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YJ 캐피탈 산하의 벤처 자회사를 이용해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에 전략적 투자자로 접근했다.
유진은 대규모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를 협상 중이었고 초기 단계의 인력 충원, 컨설턴트 계약금, 모델링 비용을 충당할 현금이 필요했다. 우리는 회사 지분 51%를 받는 대가로 90억 원을 제안했다. 그녀는 일주일간 망설이다가 서명했다. 나는 계약 체결 회의를 피했다. 그녀가 너무 빨리 구매자 뒤에 있는 나를 보길 원치 않았다. 서류 작업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등기되고 놀라움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를 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일 나는 집에 가서 목걸이를 그녀 앞에 놓고 그녀의 회사가 내 것이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그녀의 사업을 원해서가 아니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녀가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녀가 이해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서 나는 세라의 복수를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4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배경에서 키보드 클릭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의 평탄했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저녁 먹으러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요. 그러고는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질문도 따뜻함도 결혼기념일 축하해요라는 말도 없었다. 짜증조차 내지 않았다. 그저 우리의 결혼을 정의해온 그 깨끗하고 먼 효율성뿐이었다. 나는 통화 기록을 쳐다보며 이름 붙일 수 없는 짜증을 느꼈다. 3년. 그녀는 항상 내가 마치 캘린더 일정인 것처럼 들렸다. 좋아. 내일은 그녀가 마침내 반응을 보이겠지. 라고 나는 생각했. 제2장. 다음 날 저녁. 나는 일찍 집에 돌아왔다. 집안일을 돌보는 김 여사님이 현관에서 나를 맞았다. 사모님께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표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벨벳 상자를 든 채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긴 호두나무 식탁의 한쪽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크림색 블라우스에 슬림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결혼 반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 근처에는 레드 와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한 손 엄지로는 이메일 스레드로 보이는 것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게 전부였다. 나는 선물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선물 샀어. 그 말에 그녀는 마침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상자에 반초간 머물렀다가 내 얼굴로 옮겨왔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갑자기 로맨스가 생각나서 저녁 먹자고 집에 오라고 한 건 아닐 테니까. 내 입꼬리가 올라갔다. 날 잘 아는군. 알아야 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는 알죠. 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식탁 너머로 밀었다. 읽어봐. 그녀는 폴더를 열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넘길 때까지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의 눈이 멈췄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 문서는 지분 이전 등기 서류였다. 서유진이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지분 51%를 YJ 캐피탈의 자회사인 노스브릿지 벤처스에 90억 원에 매각했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날짜는 3일 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종이를 꽉 쥐었다. 당신이었군요. 나였어.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깍지 꼈다. 서프라이즈.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충격이 그녀의 눈을 스쳐 지나갔고 그 뒤를 이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따랐다. 분노도 공황도 아니었 거의 연민에 가까운 더 차가운 무언가였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번 떨렸다가 이내 안정을 찾았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이유는 당신이 알 텐데. 그녀는 기다렸다. 이세라. 내가 말했다. 기억나? 그 이름에 그녀의 동공이 수축했다. 당신은 업계 인맥을 이용해서 그녀의 프로젝트를 빼앗았어. 그녀의 공급업체들을 쥐어짰지. 그녀를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고 궁지에 몰아팔게 만들었어. 단지 그녀가 한 번의 입찰에서 당신을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진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웃었다. 큰 소리도 히스테릭한 웃음도 아니었다.
조용하고 거의 부드러운 웃음이었고 그 웃음소리에 내 피부는 오싹해졌다. 지훈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세라 씨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들이 왜 그녀에게서 떠났는지는 물어본 적 있나요? 조사했어.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읽고 싶은 답을 써줄 사람을 고용한 거죠. 그건 달라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일어섰다. 이세라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은 있나요? 화제를 돌리지 마.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차분함이 마치 뺨을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건 무의미하겠죠. 당신은 이미 누구를 믿을지 선택했으니까요. 그럼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건 인정하는군. 내가 맡을 자격이 있는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건 인정해요. 무능한 운영자가 클라이언트들을 계약 위반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하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번 당신에게 경고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당신 기억 속에 있는 그 여자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여자가 아니라고. 나도 일어섰다. 그녀를 모욕하지 마.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당신은 누구든 당신 아내를 모욕하는 건 허락해도 첫사랑은 안 되니까. 그 말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나를 때렸다. 그녀는 폴더를 집어들었다. 축하해요. 내 옛 회사를 인수했네요. 하지만 지훈 씨, 당신은 이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는 그녀는 식당을 나갔다. 나는 손대지 않은 선물 상자를 쳐다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후회? 내가 모르는 뭘 그녀가 안다는 거지? 내가 그녀를 따라가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세라야. 내가 받았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겨웠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갚을 필요 없어.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유진 씨에 대해서요. 나는 몸이 굳었다. 뭔데? 그녀가 한 번 나를 찾아왔어요. 자기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했죠. 내가 거절했어요. 그 후로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녀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당신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에서 섬세하게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뒤 몇 분 후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통화 후에도 유진의 표정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민, 내가 봤던 것은 그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속고 있는 사람인 양 나를 쳐다보았다. 제3장. 다음 날 아침 나는 예고 없이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에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거의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다. 권 대표님, 전 직원에게 알려 9시 30분에 회의실로 모이라고. 오늘부터 이 회사는 YJ의 경영관리 하에 들어간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의자는 차 있었다. 건축가, 프로젝트 매니저, 디자이너, 재무팀 직원들. 그들 모두가 혼란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유진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블랙커피가 담긴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흰색 테일러드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은 평온했다. 만약 그녀가 울었다면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것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나는 그녀가 흔들리길 원했다. 대신 그녀는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모두 모였으니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폴더를 테이블에 던지며 말했다. YJ 캐피탈은 이제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지배주주입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주요 결정은 YJ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와 인사부서는 우리가 임명한 감독팀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기존 경영구조는 통합 검토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회의실 안에서 속삭임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유진이 손을 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그녀가 나를 보았다. 권 대표님, 명확히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공식적인 기업 거래로 실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그게 중요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손바닥을 얹고 일어섰다.
만약 기업 거래라면 인수 계약서에 따라 저는 여전히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대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것이라면 YJ 홀딩스가 운영 자금에 여유가 없는 이 시점에 당신이 어디서 90억 원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이 철렁했다. 그녀가 어떻게 YJ의 자금 압박에 대해 아는 거지? 그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었다. 내 자금 조달은 당신이 신경 쓸 바가 아니야. 지배주주가 현재 진행 중인 운영에 개입하려 할 때, 그것은 제 관심사가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지배주주야. 당신은 주주이지. 그녀가 정정했다. 제 상사는 아닙니다. 3개월의 전환기간 동안 일상적인 운영은 제 권한 하에 있습니다. 당신은 감독권은 있지만 실행권은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형광펜으로 표시된 계약서 사본을 꺼내 나를 향해 밀었다. 17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중대한 방해 행위. 당신이 추가했잖아요. 나는 문서를 열고 그 부분을 읽었다. 인수 측이 전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악의적으로 방해하여 피인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매도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턱이 굳었다. 내가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 그 조항을 추가했었다. 그녀가 그것을 나에게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좋아. 내가 말했다. 그럼 지배주주로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개발 제안을 중단하고 이세라 씨의 회사와의 파트너십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한다. 어떤 사업적 근거로요?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것은 사업적 근거가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했다. 만약 이세라 씨의 회사가 우리의 전문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파트너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죄책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클라이언트와의 의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여자야.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감정이 대차대조표를 이끌고 있지만 않다면 당신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이죠.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웃음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목덜미로 열기가 치솟았다. 유진은 서류를 챙겼다. 서면 지시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오후에 클라이언트 발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다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참고로 당신의 요청에 따라 이세라 씨의 회사에 의향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될지는 그녀의 자격에 달려 있겠죠. 그러고는 그녀는 떠났다. 첫 번째 싸움은 끝났다. 내가 졌다. 제4장. 그 후 2주 동안 유진은 나에게 전문적인 저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결코 공개적으로 나를 거역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나쁜 짓을 했다. 형식적으로는 따르면서 실질적으로는 나를 막았다. 내가 재무보고서를 요청하면 그녀는 감사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결정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디자인 개발이 이미 클라이언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일정이 꽉 찼으며 적절한 시기에 소개를 주선하겠다고 했다. 모든 답변은 정중했다. 모든 답변은 나를 지연시켰다. 한편 YJ 홀딩스는 내가 과소평가했던 곳들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인수를 위해 유동적인 회사 예비 자금을 사용했다. 몇 주 안에 예상되는 수취금으로 그 돈이 대체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2개의 건설 프로젝트가 마감을 지연시켰다. 시에서 지급할 대금이 다음 분기로 미뤄졌다. 거래은행 파트너가 우리의 레버리지에 대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이사회가 알아차렸다. 3명의 고위 주주가 이번 인수의 전략적 논리에 대한 서면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하나를 썼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사실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반면에 세라는 점점 더 요구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해서 유진의 비협조에 대해 울먹이고 직원들을 걱정하며 내가 그녀를 돕겠다는 약속을 잊었는지 물었다. 그러다 매일 그리고 하루에 2번으로 늘어났다.
지훈 씨, 유진 씨가 일부러 이걸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그녀가 물었다. 의향서는 보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제 등 뒤에서 우리 경쟁사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저도 소식통이 있어요. 나는 콧대를 꼬집었다. 세라야,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제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같네요. 그 비난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롭게 밝혔다. 내가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무서워서요. 유진 씨가 한 모든 짓을 겪고 나서 적어도 당신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다시 그것이었다. 그 미끼, 나의 죄책감. 나는 유진과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 다음 날, 유진은 별다른 저항 없이 나를 만나주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인수 이후 변해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 공간은 모델, 자재 보드, 스케치, 그리고 액자에 담긴 상장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 벽에는 도시 재생 콘셉트의 대형 렌더링이 걸려 있었다. 낡은 벽돌 외관을 허물지 않고 보존하면서 공공마당을 둘러싼 저렴한 주택. 나는 그녀에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차를 따르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세라 씨군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는군. 물론이죠. 그녀가 또 당신에게 전화했겠죠. 왜 파트너십이 진전되지 않는 거지? 실사가 중요하니까요. 그녀의 회사는 인력이 부족하고 보험도 미비하며 기술 문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이력이 있어요. 제 프로젝트를 그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의향서는 왜 보낸 거야? 당신이 요구했으니까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의향서는 계약서가 아니에요. 나는 턱을 꽉 깨물었다. 이게 즐거워? 아니요, 지루해요. 지훈 씨, 당신은 세라 씨가 결백하다고 믿기 때문에 돕는 건가요? 아니면 그녀를 떠난 죄책감을 아직도 느끼기 때문에 돕는 건가요? 날 심리 분석하지 마. 그럼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걸 전략이라고 부르는 짓을 멈추세요. 당신은 그녀를 몰라. 충분히 알아요. 질투하는군. 그때 그녀가 나를 보았다. 정말로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담긴 피로함이 나를 멈추게 했다. 한때는 질투했었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 결혼 첫 해에 당신 어머니가 실수로 세라 씨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집에 유령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요. 그러다 질투를 멈췄어요. 살아있는 사람하고만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은 항상 이기죠.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 그녀는 서랍을 열어 폴더 하나를 꺼냈다. 세라 씨가 내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프로젝트들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불완전한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고 컨설턴트 승인을 허위로 표시한 후에 클라이언트들이 나에게 온 거예요. 여기 해지 통지서, 클라이언트 진술서, 그리고 독립적인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그녀는 폴더를 내 앞에 놓았다.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알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설령 당신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내가 완고하게 말했다.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유진이 미소 지었다. 그럴까요? 목덜미에 털이 곤두섰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가 대답하려던 찰나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흘끗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네? 그녀가 전화를 받은 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그녀가 나를 보았다. 당신 어머니께서 서울대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대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유진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제오장.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윤여정 회장님은 창백했지만 안정된 상태였다. 그녀는 흰 이불 아래에 누워 코에는 산소줄을, 손에는 수액을 맞고 있었다. 잠시 동안 나의 모든 분노는 사라지고 나는 다시 겁에 질린 아들이 되었다. 어머니, 그녀는 눈을 떴다. 괜찮다, 지훈아. 혈압이 좀 올랐을 뿐이야. 의사들이 호들갑 떠는 거다. 놀랐잖아요. 주치의가 곧 들어왔다. 회장님은 안정적이십니다. 경과를 지켜보고 약물 조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계좌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유진 씨라는 분께서 상당한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나는 돌아보았다. 유진은 문 근처에 서서 코트를 팔에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움도 사과도 없는 시선으로 나를 마주했다. 어머님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제 시어머니세요. 그녀가 말했다. 돈 문제로 치료가 늦어지게 할 수는 없었어요. 불편한 무언가가 내 가슴을 꿰뚫고 지나갔다. 고마워. 나는 말했다. 말이 거칠게 나왔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저 상황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고는 그녀는 병실을 나갔다. 나는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인수 이후 처음으로 내가 침묵을 죄책감으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며칠 후 퇴원하셨다. 유진은 꽃을 들고 병원에 들렀다.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착한 아이라고 불렀다. 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무언가가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친 후 유진은 나에게 계단에서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다. 전환 기간이 거의 끝나가요. 그녀가 말했다. 곧 새로운 총괄 매니저를 임명해야 할 거예요. 알고 있어. 이세라 씨를 추천해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심이야? 왜 안 되죠? 당신은 그녀를 믿잖아요. 그녀를 우선시하길 원했고요. 그녀에게 책임을 맡겨요. 스스로를 증명하게 하세요. 의심이 내 척추를 타고 기어 올라왔다. 무슨 꿍꿍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회사를 샀으니 누가 운영할지 선택하세요. 유진. 그녀는 나를 보았다.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한 번은 경고할게요. 이세라 씨는 이 정도 규모의 스튜디오를 관리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 당신이 그녀를 선택하고 그녀가 실패한다면 그 실패는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녀는 걸어갔다. 그때부터 나는 유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실 나는 그녀가 내가 필요로 하는 악당임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인수가 마무리되기 일주일 전 유진은 그녀의 개인 투자 계좌에서 거액을 이체했다. 대략 인수 가격의 3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목적지는 처음에는 불분명했다. 그러다 내 분석가들이 그것을 SW 캐피탈과 관련된 사적인 거래와 연결지었다. 박시우, 36세, SW 캐피탈의 설립자, 인수합병, 구조조정, 부실 자산 전문가이자 유진의 대학 동창. 몇몇 보고서는 그들이 한때 사귀었다고 암시했다. 이유를 이해하기도 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가 나에게 매각을 꾸민 것인가? 그녀가 자산을 옮긴 것인가? 회사를 거덜내고 시우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할 계획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녀를 찾아가 따졌다. 내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통화 중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통화를 끝내고 고개를 들었다. 노크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그녀의 책상에 내리쳤다. 이 이체 내역 설명에 그녀는 그것을 흘끗 보았다. 개인 자금을 박시우 대표와의 사적인 투자로 옮긴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시우 씨는 어떻게 알아요? 알 만큼은 알아. 그와 짜고 회사를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등을 기댔다. 나를 조사했군요. 내가 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중요할 땐 나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유죄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아주 관심이 많네요. 질문에 대답해. 좋아요. 시우 씨는 친구예요. 그리고 투자자이기도 하죠. 나는 안전망이 필요해서 개인 자금을 옮겼어요. 당신은 이미 내가 당신의 적이라고 결정했으니까요. 나는 그에 맞춰 준비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더 이상 당신이 뭘 믿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지훈 씨, 나는 나 자신을 지켰어요. 당신의 어리석음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고요. 하지만 당신을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반면에 당신은 이세라 씨가 예쁘게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잔인하다고 말했단 이유만으로 3년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어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다른 폴더를 꺼내 나를 향해 밀었다. 이걸 읽어요.
그러고 나서 당신의 첫사랑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결정해요. 아내는 세라에 대한 조사 기록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주장한 의료비 빚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총 4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세계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YJ 홀딩스의 가장 공격적인 경쟁사 중 하나인 해성개발의 소유주 최민석과 반복적으로 만났다. 사진, 호텔 로비의 타임스탬프, 공유된 유령 회사 기록, 그리고 그 의미를 무시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있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야? 직접 확인해봐요. 그럴 거라고 예상해요. 왜 나한테 말해주는 거지? 내가 물었다. 날 미워해야 하잖아. 미워해요. 그녀의 미소는 씁쓸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이용해서 YJ의 직원들과 당신 어머니에게 피해를 주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당신을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에게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네, 어머니.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 어머니가 쓰러지시던 날, 이세라 씨가 평창동 댁을 방문했어요. 어머님은 그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괜찮으셨죠. 세라 씨가 떠나고 20분 후에 어머님은 쓰러지셨어요. 음성 녹음은 없어요. 외부 카메라 영상뿐이죠. 하지만 진료 기록에는 감정적 스트레스가 기여 요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세라가 보낸 문자가 기억났다. 지훈 씨, 어머님이 날 미워하시는 걸까요? 당신은 결혼했으니 이제 그만 집착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을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서요. 나는 세라가 안쓰러웠다. 어머니에게는 짜증이 났었다. 이제 수치심이 불처럼 온몸을 기어다녔다. 유진은 작은 USB 드라이브를 책상 너머로 밀었다. 여기에는 세라 씨가 최민석과 만나는 영상, YJ의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려 한 시도 로그, 그리고 당신의 마케팅팀 고위 임원 중 한 명과 연결된 이메일이 들어있어요. 당신의 주요 관광 재개발 사업인 인천 글로벌 하버 프로젝트 입찰 마감이 이틀 후예요. 만약 세라와 최민석이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면 바로 그거겠죠. 나는 드라이브를 쳐다보았다. 왜 아직도 날 돕는 거지? 말했잖아요.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YJ의 직원들과 당신 어머니를 돕는 거죠. 나는 그녀와 나를 보았다. 질문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유진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제6장. 나는 USB 드라이브를 가지고 YJ 홀딩스로 돌아와 기술팀을 밤새 건물에 남게 했다. 새벽 1시 정보보안팀장이 내 책상에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대표님, 서유진 대표님 정보가 맞습니다. 그가 말했다가 어색하게 자신을 정정했다. 서유진 씨 정보요. 접근 시도는 실제였습니다. 누군가 인천 글로벌 하버 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보안 폴더에 여러 번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사용된 자격증명은 우리 마케팅 부사장 소유입니다. 그가 왜 이세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의 개인 계정에서 비정상적인 이메일 트래픽을 발견했습니다. 암호화된 첨부 파일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었고 나중에 추적해보니 해성개발이 사용하는 계약업체로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전부 백업해둬. 이미 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세라 씨가 정문 데스크 등록 없이 우리 지하 주차장을 출입해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발급하신 임시 방문객 출입증을 사용했습니다. 그 카드. 나는 세라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러 올 때마다 체크인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해서 하나를 주었었다.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건물의 열쇠를 쥐어준 것이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나는 세라에게 전화했다. 9시에 내 사무실로 와. 관광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밝아졌다.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지훈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날 잊지 않을 줄 알았어요. 9시 정각 그녀는 옅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부드럽게 어깨 위로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도착했다. 그녀는 내가 몇 년 동안 지켜온 기억 속 모습과 똑같이 보였다. 섬세하고 깨끗하며 세상에 상처받은 모습. 나는 그녀에게 문서를 건넸다. 이게 콘셉트 계획 아니야. 그녀의 눈이 빛났다.
감추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이건 기밀이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원한다고 했잖아.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고 눈은 반짝였다. 당신은 항상 저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미끼용 버전이었다. 우리 팀은 지표와 디자인 우선순위에 여러 가지 거짓 세부 사항을 삽입해 두었다. 만약 문서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는 강한 집중력으로 읽었다. 그러고는 내가 휴대폰을 보고 있다고 믿고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여백을 촬영했다. 나의 마지막 환상이 조용히 죽었다. 세라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치료는 어때?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여전히 비싸요. 병원에서는 장기 치료가 될 거라고 해요. 어느 병원인데? 서울제일병원이요. 서울제일병원에는 네 아버님이 입원한 기록이 없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마 그들이 실수했나 봐요. 그리고 그 빚. 내 가족이 5억 원의 빚이 있다고 했지만 넌 40억 원이 넘는 세계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군. 그녀의 눈에 연습한 듯 빠르게 눈물이 고였다. 날 조사했어요? 유진이 썼던 똑같은 말이었지만 유진은 배신당한 것처럼 들렸다. 세라는 궁지에 몰린 것처럼 들렸다. 나는 버튼 하나를 눌렀다. 내 뒤에 스크린이 켜졌. 호텔 로비에서 최민석과 함께 있는 세라의 사진, 방문객 기록, 이메일 추적 기록, 주차장 영상, 마케팅 부사장의 개인 기기에서 복구된 메시지 스크린샷. 한 메시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권지훈은 믿고 있어. 서유진만 밀어내면 내가 계속 문서를 빼낼게. 다른 메시지는 인천 하버 프로젝트 입찰 후에 나한테 지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세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훈 씨, 그런 게 아니에요. 최민석이 날 협박했어요.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 어머니는 왜 찾아갔지? 그녀는 움찔했다. 전 그냥 어머님이 절 받아주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데?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우리가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유진 씨가 제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권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실 줄은 몰랐어요. 분노가 나를 찢어놓았다. 유진은 네 자리를 차지한 적 없어, 이세라. 우리가 헤어졌을 때 넌 내가 아직 힘이 없다는 이유로 떠났어. 그리고 내 부모님은 너를 더 부유한 사람에게 소개했지. 네가 그걸 선택한 거야. 내가 나중에 쓸모 있어졌다고 해서 역사를 다시 쓸 자격은 없어. 그녀의 눈물이 반초간 멈췄다. 부드러움이 사라졌다. 후회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내가 절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는 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 그녀가 당신 옆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요. 그녀는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맞는 집안, 맞는 회사, 맞는 타이밍을 가졌을 뿐이죠. 나는 그녀를 보며 마침내 진실을 보았다. 세라는 나를 사랑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돌아온 것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나의 법무자문과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세라의 얼굴이 무너졌. 지훈 씨, 나는 외면했다. 이세라, 오늘부로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어떤 빚이든 청산된 걸로 하지. 그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갈 때 그녀는 내 이름을 비명처럼 불렀다. 이번에는 나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창가에 서서 유진의 말을 생각했다. 당신이 상상하는 좋은 사람은 좋지 않을 수 있고 당신이 비난하는 나쁜 사람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둘 다에 대해 틀렸었다. 제7장 세라의 체포는 YJ 홀딩스 내부 조사를 촉발했다. 마케팅 부사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민석은 소환장을 받았. 세라가 촬영한 파일이 가짜였기 때문에 인천 하버 프로젝트 입찰은 안전했지만 스캔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상을 입혔다. 이사회는 답변을 요구했다. 주주들은 피를 원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다. 왜 그녀는 내가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를 인수하게 놔뒀을까? 왜 그녀는 세라를 총괄 매니저로 추천했을까? 왜 그녀는 회사를 나에게 팔고 싶었다고 말했을까? 나는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두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의 미안해 보였다. 권 대표님, 서 대표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어디 갔어? 오늘 아침에 사임하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그녀는 인쇄된 이메일을 건넸다. 전 직원에게. 금일부로 저는 대표이사직 및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모든 경영직책에서 사임합니다. 전환 업무는 인수 계약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힘든 주, 모든 늦은 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었던 모든 프로젝트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재능에 걸맞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서유진 드림. 나는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사무실은 절반이 비어 있었다. 모델들은 사라졌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도 사라졌다. 상장들도 사라졌다. 그녀의 책상에는 권 대표님께라는 포스트잇이 붙은 흰색 폴더만 놓여 있었다. 안에는 재무제표, 직원 전환 기록, 클라이언트 계약 해지 통지서,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법인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다. SYP 아키텍츠, 설립자 서유진, 투자자 SW 캐피탈. 숨이 멎었다. 핵심 디자인팀은 일주일 전에 사임했다. 주요 클라이언트들은 법적으로, 자발적으로 유진의 새 회사로 이전했다. 디자인 저작권과 독점 모델링 라이브러리는 인수 전에 깔끔한 계약하에 분리되어 있었다. 내가 90억 원을 주고 산 회사는 껍데기, 이름, 임대 계약, 저가 가구, 그리고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에 묶인 미수금뿐이었다. 유진은 지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나에게 팔았다. 5분 후 내 비서가 굳은 목소리로 전화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현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사님들께서 이번 인수가 중대한 투자 오류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유진의 텅 빈 책상에 기대어 한번 웃었다. 목구멍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내를 벌주기 위해 90억 원을 썼다. 그녀는 나의 처벌을 자신의 출구 전략으로 바꾸었다. 제8장. 그날 밤 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집으로 갔다. 결혼기념일 저녁 식사 후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혼란 속에서 잊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랍 속에서 벨벳 상자를 보고는 마치 보석이 사과, 해명,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가지고 나왔다. 내가 도착했을 때 우리 집은 불이 켜져 있었다. 절박한 순간 나는 유진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대신 차콜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는 일어섰다. 권 대표님,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서유진 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내 손은 보석함을 더 꽉 쥐었다. 그녀는 어디 있소? 서유진 씨는 이사하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폴더를 건넸다. 이것은 서명된 이혼 합의서 및 보충 확인 서류 사본입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서명? 내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적 없소. 변호사는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 권 대표님, 일주일 전에 서명하셨습니다. 원본에는 대표님의 서명, 지장, 그리고 영상 확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가슴을 타고 퍼졌다. 나는 서류를 낚아챘다. 마지막 페이지에 내 서명, 내 필체, 내 이니셜, 내 지문, 날짜가 있었다. 일주일 전 병원 계단. 유진은 나에게 경영권 이양, 인사 승인, 그리고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 전환과 관련된 서류라며 여러 문서를 가져왔었다. 어머니는 막 퇴원하셨고 YJ의 현금 흐름은 붕괴 직전이었으며 나는 세라의 불평에 격분해 있었다. 유진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다. 지훈 씨, 정말 이거 안 읽어봐도 괜찮겠어요? 나는 말했었다. 뭐, 날 함정에 빠뜨리기라도 하려고? 그러고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마다 페이지를 넘기며 서명했다. 그녀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물었다. 나는 들여다볼 만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날 속였소. 내가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영상에는 서유진 씨가 대표님께 문서를 검토하라고 명확히 조언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거절하셨고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것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 합의는 유효합니다. 나는 조건을 읽었다. 그것은 잔인하지 않았다.
유진은 혼전자산, SYP 아키텍츠, 그리고 인수 이전에 법적으로 이전된 모든 자산을 유지했다. 나는 YJ 자산,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구매 껍데기, 그리고 인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의무를 유지했다. 어느 쪽도 배우자 부양 의무가 없었다. 각자는 법정에서 입증된 사기, 은닉 또는 불법 이전을 제외하고는 서로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다. 그녀는 나를 더 심하게 파괴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대신 정밀함을 선택했다. 그녀는 또한 제게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말하길 당신이 이세라를 위해 사들인 정의는 잘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자유를 돌려줍니다. 그 말들이 나를 텅 비게 만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달렸다. 결정했던 기억이 없다. 한순간 나는 거실에 있었고 다음 순간 나는 차를 몰아 유진의 강남 아파트를 향해 과속하고 있었다. 나는 신호를 전화를 무시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내 손에는 여전히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건물 컨시어지가 나를 막았다. 권 대표님, 서유진 씨께서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비켜. 죄송합니다, 대표님. 나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유진이 옅은 회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걸어 나왔다. 내가 스스로에게 보도록 허락했던 그 어느 때보다 더 차분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 옆에는 파일을 든 박시우가 서 있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날카롭고 추한 질투가 나를 베었다. 유진. 그녀가 멈췄다. 시우가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권 대표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비켜. 유진이 손을 들었다. 시우 씨, 괜찮아요. 그는 뒤로 물러섰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를 마주했다. 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단어들이 부서져 나왔다. 세라에 대해 알아. 혜성과 그 입찰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녀가 거짓말했다는 걸 알아. 당신이 그녀를 사보타주한 적 없다는 것도 알아. 내가 틀렸어, 유진. 내가 틀렸어. 그녀는 표정 없이 들었다. 그래서요. 내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당신은 세라가 당신을 속였다는 걸 발견했군요. 그게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녀가 결백하지 않다는 걸 알아냈으니 내가 다시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지훈 씨, 당신은 아직도 내가 오해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하나요? 목이 메었다.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것이 왠지 더 아팠다. 세라는 단지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믿기를 거부했어요. 나를 모욕하기 위해 내 회사를 인수했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나를 단죄했어요. 당신은 오래된 기억이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 3년의 결혼 생활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벨벳 상자를 보았. 나는 이세라에게 진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단 한 번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졌어요. 내가 준비했던 모든 변명은 녹아내렸다. 그녀가 옳았다. 재구장. 일주일 후 유진의 새 회사가 공식 론칭 행사를 열었다. 나는 초대장 없이 참석해서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그녀의 작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건축가들 사이에 숨어 마지막 줄에 앉았다. 그녀는 흰색 정장을 입고 무대에 섰고 거대한 렌더링이 그녀 뒤에 있었다. 낡은 벽돌 창고를 보존하면서 주택, 공공정원, 소상공인 공간을 추가한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 건축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그것은 존엄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시를 경험하는 척도입니다. SYP 아키텍츠에서 우리는 자아를 위한 기념물을 짓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 자격이 있는 곳을 짓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나는 그녀를 보며 우리 결혼 첫 해의 일을 떠올렸다. 어느 날 밤늦게 그녀는 눈을 빛내며 도면 한 세트를 들고 나에게 왔었다. 지훈 씨, 이 안뜰 시스템 좀 봐요.
1층을 동네에 개방하면 어르신들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지나다닐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나는 세라의 옛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는 말했었다. 그래, 좋네. 그날 밤 유진의 눈 속의 빛이 조금 희미해졌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 그녀가 열어준 얼마나 많은 작은 문들을 내가 침묵 속에 매달려 있게 내버려 두었을까? 궁금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기자가 물었다. 서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예전 회사를 팔고 다시 시작하셨나요? 유진이 미소 지었다. 때로는 낡은 껍데기가 더 이상 새로운 이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금을 메우며 보낼 수도 있고 정직한 땅 위에 다시 지을 수도 있죠. 저는 다시 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문장이 내 갈비뼈에 와서 밝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YJ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지배구조 검토가 있을 때까지 3개월간 대표이사직에서 정직되었다.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 인수는 중대한 전략적 오류로 분류되었다. 90억 원은 텅 빈 껍데기와 값비싼 공개적 망신을 샀다. 세라와 최민석은 영업 비밀 절도 미수, 사기,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마케팅 부사장은 해고가 확정되기 전에 사임했다. YJ는 살아남았지만 내 권위는 온전하게 살아남지 못했다. 나는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만나고 싶어.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하셔. 유진, 이제 정말로 이해해.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중에 누군가 그녀가 내 번호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음소거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더 아팠다. 차단은 분노를 의미했을 것이다. 음소거는 내가 배경소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10장. 법정 대기 기간이 끝난 후 이혼이 확정되었다. 나는 구청에 일찍 도착해서 30분 동안 밖에서 서성였. 나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더 이상 낄 자격이 없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유진은 박시우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착했다. 그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앞유리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고 기다렸. 그의 자제력이 나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선이 어디인지 알았다. 나는 결코 배우지 못했다. 서류 작업은 예상보다 적은 시간이 걸렸다. 직원이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우리에게 인증 등본을 건넸. 그렇게 3년이 종이가 되었다. 유진은 등본을 가방에 넣고 떠나려고 돌아섰다. 유진, 그녀가 멈췄다. 우리에게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걸까?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잔인하지 않았다. 잔인함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평화로웠. 지훈 씨, 당신이 세라의 복수를 위해 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우리를 위한 가능성을 남겨뒀나요? 당신이 식탁 너머로 지분 서류를 밀어넣고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불렀을 때 가능성을 남겨뒀나요? 당신이 내 작품의 책임자로 세라를 앉히고 싶어 했을 때 가능성을 남겨뒀나요? 각각의 질문이 나를 발가벗겼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믿어요. 희망이 너무나 격렬하게 솟아올라 나는 거의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설 뻔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을 마쳤다. 하지만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시우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탔다. 차는 떠나갔다. 내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을 때 어머니가 전화했다. 끝났니? 그녀가 물었다. 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지훈아, 너의 가장 큰 실수는 세라를 믿은 게 아니었어. 유진이를 진정으로 너의 아내로 대하지 않은 것이었지. 눈이 타는 듯 했다. 알아요. 너무 늦었죠. 그래, 너무 늦었지. 제11장. 1년이 지났다. SYP 아키텍츠는 국내 도시 재생 디자인 대상, 우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를 수상했다. 유진은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생중계를 보았다.
그녀는 자정색 드레스를 입고 무대 조명 아래 서 있었다. 침착하고 빛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우리 결혼 생활 때보다 더 젊어 보였다. 얼굴이 변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서 들어 올려졌기 때문이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서 대표님, 올해는 회사 구조조정,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놀라운 전문적인 재기를 이루셨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운 것이요. 그녀가 말했다. 부적합한 파트너를 놓아주는 것. 끝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오해를 놓아주는 것. 당신을 성장시키는 대신 소모시키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 강당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다. 나의 어두운 거실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진행자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진은 카메라를 향해 보았다. 비이성적인 순간 그녀가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를 보고 있었다. 앞으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준 모든 사람이 단지 누군가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쁘게 끝난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방이 조용해졌다. 어머니가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어둠 속에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또 그녀를 보고 있었구나.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네. 너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나는 내 손을 보았다. 반지는 이제 없었지만 때때로 피부가 여전히 움푹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날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모든 사과가 용서를 받는 건 아니란다. 나는 한 번 웃었지만 눈은 젖어 있었다. 알아요. 그 후로 나는 유진을 찾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녀의 작품을 보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다. SYP의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는 업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모든 상, 모든 공개 강연, 그녀가 손댄 모든 재개발은 내가 아침 식탁에서, 내 차에서, 식탁 맞은편에서 내 옆에 서 있을 때 무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박시우는 항상 존중할 만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 곁에 머물렀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사귄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단지 파트너일 뿐이라고 했. 나는 결코 묻지 않았. 나에게는 더 이상 그럴 권리가 없었다. 몇 년 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개발 포럼에서 나는 유리 지붕이 있는 아트리움 건너편에서 유진을 보았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코펜하겐에서 온 두 명의 건축가와 웃고 있었다. 햇빛이 유리를 통해 떨어져 그녀의 얼굴 한쪽에 닿았다. 잠시 동안 나는 그 방을 가로질러 가고 싶었다. 그러다 그녀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가능성은 서로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상처를 준 다음 그 흉터를 후회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원 가장자리 넘어 내가 있던 곳에 머물렀다. 와인잔을 그녀의 방향으로 살짝 들고 그녀가 보지 않는 사이 마셨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그것은 또한 내가 여전히 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잃어버리면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봐야 한다. 자유롭고 눈부시며 마침내 뒤돌아보기를 끝낸 채로. 제12장. 오랫동안 나는 나의 처벌이 전문적인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 했다. 정직, 이사회 검토, YJ 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자신을 속인 여자를 믿었기 때문에 속이 텅 빈 유령 회사에 90억 원을 쓴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굴욕. 그것들은 이름을 붙이기 쉽고 측정하기 쉬우며 대차대조 표상의 결과로 치부하기 쉬웠다. 하지만 진짜 처벌은 더 조용했다. 그것은 한때 내가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보고했던 유진의 전 직원들이 어떤 고용계약으로도 살 수 없는 충성심으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문에 걸린 간판이 아니라 그녀를 따라갔기 때문에 SYP 아키텍츠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 오랜 클라이언트가 악의 없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다. 유진 씨가 항상 진짜 가치였죠. 당신 빼고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유진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침묵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과묵한 권 씨 집안의 방식으로 유진을 사랑하셨다. 그녀는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혼 후 나는 어머니가 아침 식사방에서 유진이 보낸 오래된 감사 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단정한 필체로 유진은 이렇게 썼다. 권 씨 집안의 명절 약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태웠지만 내년에는 더 잘할게요. 내년은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더니 카드를 치우셨다. 그 아이는 노력했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변호할 말이 없었다. 유진은 노력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과 연관짓는 드라마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시했던 작은 방식들로 그녀는 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기억했다. 그녀는 어떤 이사들이 재무요약본보다 디자인 개요서를 선호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분기별 회의 전에 내 사무실로 커피를 보냈고 절대 자기 이름을 서명하지 않아서 나는 내 비서가 주문한 줄 알았다. 그녀는 YJ의 호텔 재개발 로비 계획안을 새벽 2시에 무료로 수정해 준 적이 있다. 원래 동선이 놓인 손님들을 서비스 홀 근처에 가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것을 사소한 트집이라고 불렀었다. 클라이언트는 나중에 그 수정을 탁월한 사용자 중심적 사고라고 칭찬했다. 후회란 것이 대부분 세부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가. 큰 싸움도 이혼 서류도 아니다. 커피 한 잔. 잊힌 스케치. 당신이 그녀의 침묵을 공허함으로 착각하는 동안 식탁 건너편에서 기다리는 한 여자. 제13장. 나는 결국 대표이사로 복귀했지만 예전과 같은 대표이사는 아니었다. 이사회는 내 권한을 축소했다. 주요 인수에는 추가 승인이 필요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자본 이동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했다. 과거였다면 나는 그것을 모욕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유진 이후 나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불렀다. 서진 디자인 스튜디오의 껍데기는 18개월 후 손해를 보고 매각되었다. 재무팀은 그것을 실패한 투자로 분류했다. 나는 그 표현을 결코 정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도덕적 실패였다. 나는 그 모든 난장판에서 문서 하나를 보관했다. 첫 번째 지분 이전 계약서, 결혼기념일 저녁 식탁 너머로 내가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밀었던 것, 법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 무언가의 증거를 원해서도 아니었다. 내 어리석음의 증거는 충분했다. 나는 그것을 보관했다. 유진이 옛 회사를 떠나기 전에 폴더에 넣어두었음이 틀림없는 포스트잇에 쓴 문장 때문이었다. 내가 몇 달 후에 발견한 그것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통제권을 살 수는 있어도 가치를 살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 문장이 미웠다. 그러다 나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 회사의 51%를 샀지만 그녀의 충성심은 조금도 얻지 못했다. 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지만 그것을 줄 권리를 잃었다. 나는 수조 원짜리 기업 기계를 물려받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던 한 가지 존중을 살 수는 없었다. 목걸이는 내 금고에 남아 있었다. 한 번은 내 비서가 보석상에 반품하거나 기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차갑고 쓸모없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그곳에 머물렀다. 내가 어떤 남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었다. 비싸고 세련되고 중요한 부분은 텅 비어 있는 제14장. 내가 여전히 그녀에 대한 소식을 따르던 몇 년 동안 유진은 재혼하지 않았다. 어쩌면 했지만 비공개로 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온전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었다. 나의 부재는 그녀를 망가뜨리지 않았다. 나의 후회는 그녀를 다시 불러오지 않았다. 나의 고통은 나를 고결하게 만들지 않았다. 한동안 나는 고통이 대가가 되기를 원했다. 아픔이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고통은 배상이 아니다. 고통은 사과가 아니다. 후회는 그것을 지닌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수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꿨다. YJ 홀딩스는 더 엄격한 이해 상충 정책을 만들었다. 우리는 어떤 임원도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회사 자본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배우자 및 가족 관련 계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구축했다.
우리는 내부 고발 채널을 강화했다. 나는 한때 내가 너무 가볍게 승인했던 모든 관계 기반 거래를 재검토했다. 어떤 정책도 내가 유진에게 한 짓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다음 권지훈이 권력을 정의로 착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다. 몇 년 후 한 젊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왜 내가 개인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실사에 그렇게 엄격한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진실은 당신이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는 내가 농담을 한 줄 알고 웃었다. 나는 아니었다. 제15장. 내가 유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대 위나 카메라 뒤가 아니었다. 디자인 심포지엄이 막 끝난 뉴욕의 한 박물관 밖. 평범한 아침이었다. 몇 분 전에 비가 그쳐 보도는 번들거리는 검은색이었다. 사람들은 팔 아래 우산을 끼고 서둘러 지나갔다. 유진은 차양 아래 서서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 무언가를 보고 웃고 있었다. 박시우가 그녀 옆에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별다른 의식 없이 그녀에게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것을 받았다. 그 작은 편안함이 어떤 공개적인 사진보다 더 아팠다. 그들은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편안해 보였다. 어쩌면 그들은 연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작게 만들지 않고 옆에 서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길 건너편에 머물렀다. 택시가 멈춰 섰다. 시우가 문을 열었다. 유진은 타기 전에 무언가를 감지한 듯 돌아섰다. 1초 동안 그녀의 시선이 길을 건넜다. 그녀가 나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아무런 신호도, 분노도, 놀라움도, 부드러움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가 계속 움직이는 차분한 시선뿐이었다. 택시 문이 닫혔다. 차는 멀어졌다. 나는 비에 젖은 거리에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가슴 속의 공허함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용서도, 설명도, 마지막 대화도. 단지 어떤 분들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중이 먼저 실패했기 때문에 다친다는 단순하고 뒤늦은 수용뿐이었다. 유진은 나에게 배신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회사를 재건했다. 그녀는 삶을 재건했다. 그녀는 나 자신을 멀리서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재건했다. 나로서는 그녀가 남긴 교훈을 짊어지고 살았다. 훈장이 아니라 흉터로서. 그리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밤을 기억했다. 내가 식탁 너머로 밀었던 폴더, 나를 연민의 눈으로 미소 짓던 여자, 그리고 나중에 혼란 속에서 쳐다보며 모든 것을 바꾼 그 말을 했던 변호사. 권 대표님, 당신이 서명한 것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녀의 아파트로 달려갔었다. 하지만 그때쯤 내가 찾고 싶었던 여자는 이미 나를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멀리 뒤로하고 떠났고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에필로그. 보내지 못한 메모들. 너무 늦게 깨달았고 그녀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들이 있다. 정략 결혼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조용히 주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치가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아내가 그림을 보여주려 할 때 다른 여자의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는 남자다. 때로는 아내의 증거는 자신의 자존심을 살펴봐야 하기에 무시하면서 오래된 연인의 눈물은 간직하고 싶은 죄책감을 부추기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권력이 사과를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다. 복종받는데 익숙해지면 후회조차 처음에는 협상처럼 들리게 나온다. 나는 유진에게 돈, 보호, 설명, 접근, 이혼 훨씬 전에 그녀가 요구했던 한 가지, 존중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었다. 내가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혼 후 몇 달 동안 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지웠다. 오늘 당신 인터뷰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삭제. 어머니께서 당신에 대해 물으셨지만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 삭제. 이세라는 선고받았어. 최민석은 형량 협상을 했고 프로젝트는 살아남았어. 삭제. 결혼 첫 해에 당신이 보여줬던 안뜰 제안서를 마침내 읽었어. 아름다웠어. 그때 보지 못해서 미안해.
그 메시지는 삭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내 임시 보관함에 머물렀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만 보내는 사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심이기 때문이다. 유진은 한 번 자정에 내가 소리를 너무 낮추고 보았던 인터뷰에서 말했다. 좋은 디자인은 건축가가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공간을 통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한 다음 그 공간을 더 친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장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쩌면 사랑도 그래야 했을 것이다. 소유도, 빚도, 기억도, 구조도 아닌 사랑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숨쉬고, 일하고,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건설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여야 했다. 사랑은 방을 더 친절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우리 방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이야기의 공개적인 버전은 간단해졌다. CEO가 첫사랑을 위해 아내의 회사를 사들이다. 아내가 그를 한 수 앞서다. 이혼이 뒤따르다. 첫사랑이 폭로되다. 새로운 회사가 떠오르다. 옛 CEO는 후회한다. 사람들은 간단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명확한 악당과 명확한 희생자를 만든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나는 잔인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유진은 천하무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세라는 천재적인 악당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각자는 선택을 했고 그 첫 번째 선택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했다. 나의 치명적인 선택은 인수가 아니었다. 나의 상처가 유진의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은 나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목격 후 몇 년이 지나 나는 저렴한 주택 디자인 교육을 지원하는 자선 갈라 초대장을 받았다. 유진의 재단이 후원사 중 하나였다. 그녀의 이름은 SYP 아키텍츠의 로고 아래 깨끗한 검은색 글자로 인쇄된 양각 카드에 나타났다. 반나절 동안 나는 가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고 나서 기부금을 보내고 자리는 거절했다. 어떤 부재는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존중의 선물이다. 그날 밤 나는 금고를 열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다시 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완벽한 무관심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것을 샀던 내 자신, 자신감 넘치고 의롭고 여자를 상처 입히고 나서 다이아몬드로 그 상처를 무마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버전을 상상했다. 나는 상자를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목걸이를 같은 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 경매 설명에는 개인 기증자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익금은 건축 및 도시 디자인 분야 여성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됨이라고 기재되었다. 일주일 후 재단은 목걸이가 1억 7천만 원에 팔렸다고 발표했다. 나는 유진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내 오만의 상징 중 하나를 유용한 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 공을 세울 자격이 없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단지 뒷정리였을 뿐이다. 그래도 그 공지를 보았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유진이 알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잘못된 이유로 산 무언가가 누군가가 올바른 이유로 무언가를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는지도 모른다. 용서도 재회도 다시 열리는 문도 아닌 한 사람이 마침내 노크를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한 여자가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한 남자가 멀리 뒤에 서서 마침내 존중 없는 사랑은 더 나은 언어로 포장된 소유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유진은 더 나은 언어, 더 나은 공간, 더 나은 빛,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